안녕하세요. 피부가 알고 싶다의 닥터성입니다. 이번 방송은 닥터성이 약물 도포를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녹음을 하고 있어요. 제 본원에서는 약물 도포를 안 하고 있는데요. 왜 약물 도포를 안 할까? 약물 도포를 하면 돈을 많이 못 버나? 병원 매출에 도움이 안 되나? 그래서 안 하나? 왜 안 할까? 제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작용이 걱정돼서 그럴 수 있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때도 못할 수도 있겠죠? 이건 선생님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잘하는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약물 도포가 아주 예전에 나온 치료법이고, 그걸 이용해서 결과를 내는 선생님들도 있고, 최근에는 한물 갖다서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모든 어떤 피부의 치료를 잘 추이를 보면 어떤 트렌드가 있냐면, 초기에 어떤 핫해서 나왔던 치료법들이 결과물이 생각보다 안 좋거나 결과 대비 부작용이 심할 때 그 치료법들은 대부분 도태돼요. 그런데 그 이상의 치료법이 나와야지만 보통 도태가 돼요. 약물 도포 말고도 더 좋은 결과를 내는 치료법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약물 도포의 치료법이 점점점 없어지고 도태되는 게 아닌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려진 박피성은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케미컬 필링이라고 하는 이런 약물 도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마블레이전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기계식 박피, 모터라이즈드 더마블레이전이라고 해서 기계 박피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거의 이제는 하시는 선생님들이 없어요. 왜? 부작용이나 어떤 잃는 게 너무 많고 얻는 거에 비해서 잃는 게 너무 크고 심해요. 그래서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도 그나마 좀 많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레이저 박피, 레이저 어블레이티브 시술이라고 하죠. 그런 시술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세 가지 다 잘 안 하고 있어요. 왜? 피부에 손상을 주면 정상 피부는 더 악화되고 손상됐던 피부는 말할 수 없게 악화돼요. 그런 이유로 안 하고 있는데, 왜 정말 이게 어떤 의학적 이론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내용이 좀 길고 사실 방대해요. 이런 내용은 이제 일반인 듣기에는 약간 높은 수준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제 방송 자체가 그냥 일반인이 듣고 끄떡끄떡 하기에는 약간 레벨이 높아요. 이 정도 알아들으면 일반한 웬만한 초짜 의사 레벨 정도 될 정도의 실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미용에 입문하시지 않은 선생님들은 이 내용 봐도 일반인보다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방송을 들으면 왜 약물 도포에 대한 어떤 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이런 치료에 대한 어떤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거는 환자의 어떤 선택사항이고 환자의 책임이에요. 반드시 좋은 결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책임 소지가 따르겠죠. 그래서 한번 방송을 들으면 앞으로 이런 치료를 어떻게 본인 입장에서는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테니까요.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닥터성이 약물 도포를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약물 도포가 되는 깊이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깊이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슈퍼피셜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하나는 베리 라이트, 하나는 라이트. 하나는 매우 얇게 박피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깊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베리 라이트는 위에 있는 각질층만 날리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집에서 홈케어용으로도 나온 이런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필링 같은 거, 살리실산 엑시드 같은 바하필링 같은 거, 트레티노인 같은 거 뭐가 있어요? 스티바A 같은 연고가 있죠. 그런 걸 이용하는 거, 아니면 TCA 용액을 10에서 20% 농도가 낮은 걸 가지고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흔히 말해서 이런 것들은 오버 더 카운터라 그래서 우리가 미국 같은 데 가면 드럭스토어에서 그냥 처방전 없이 이런 제품을 사서 집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안정된다는 건데, 이거를 자주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스너 박피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한 단계 조금 깊게 가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요거는 뭐냐면 슈퍼피셜 중에서 라이트라고 해서 요게 있는 표피로 왕창 달리는 거예요. 표피가 요까지가 표피고 요 밑에가 진피인데요. 그러면 피부 장벽이 있는 건 각질층과
그 각질층 바로 밑에 있는 과립층에 있는 타이트 정션까지를 제가 피부 장벽이라고 했어요. 이 밑에 부분을 왕창 다 날리는 걸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일반적으로 조금 아주 세진 않아요. 약간 피부가 다 벗겨지는 정도, 표면이 그 정도고, 이제 밑에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병원에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죠? 병원에서 하는 것들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볼까요? 위에서 표피 위주로 날리는 거는 TCA라고 하는 트리클로로 아세틱 엑시드라고 하는 약물의 약자인데요. 그게 25% 30% 정도까지가 해당돼요.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미디엄 뎁스, 미디엄 뎁스는 어디냐면 진피의 상부까지, 한 요 정도까지, 요까지 날리는 거 가지고 미디엄 뎁스, 진피 상부까지, 파필러리 덜미스라고 하죠. 유두층까지 날리는 걸 가지고 미디엄 뎁스라고 하고요. 한 진피층의 중간쯤, 이 피지선 끝나는 이 정도까지 날리는 데를 뭐라고 해요? 딥 뎁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창 날리는 거죠. 이건 대부분 병원에서 두 개 다 하고 있고요. 되게 어떤 걸로 이렇게 하느냐면, 미디엄 뎁스 같으면 보통 40% TC 추천되진 않는다고 써 있어요. 그죠? 페놀바피는 과거에 나왔다 부작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완전히 없어진 이제 박피 중에 하나고요. 일반적인 레이저로는 업임약을 레이저로 계속 깎아서 이까지 날리면 그러면 진피 상부까지 날아가겠죠. 대신 업임약은 문제가 뭐예요? 이제 피가 날 때 그게 피가 응고되지 않으니까 브리딩 컨트롤, 출혈 컨트롤이 어려워요. 그리고 고식적인 CO2 레이저, 이거 뭐예요? 옛날에 프락셀이 프락셔널 CO2 레이저 나오기 전에 큰 빔으로 하나의 큰 벌키한 통으로 나가는 빔을 썼었어요. 그때에서 이걸 깎는 방법이 이제 CO2 고식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어요? 프락셔널 업임약 레이저. 그러니까 작은 빔들이 쪼개져서 나가는 걸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있고, 딥 뎁스까지 나가는 것, 즉 진피의 중부까지 나가는 것, 또는 이 망상층이라고 하죠. 망상층의 중간 정도까지 나가는 걸 가지고 딥 뎁스 이제 박피라고 해요. 리설페이싱이라고 하고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냐 보면 CO2 레이저로 그냥 왕창 날리는 게 있고, 업임약 레이저나 프락셔널 CO2 같은 걸로 날리는 게 있어요. 보통 업임야그가 약간 정교해서 이거가 한번 지나갈 때 종이 한 장 정도의 두께를 날린다고 생각을 하면, CO2 레이저는 10장 정도의 두께가 피부가 팍팍팍 나가요. CO2 프락셔널 레이저는 장점이 혈액이 같이 응고되기 때문에 출혈 컨트롤이 쉬워요. 대신 업임야그는 출혈 컨트롤이 어려워요. 하지만 이거는 정교하게 얇게 쳐내려가고, 이거는 약간 두껍게 쳐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기본적인 레이저에 대한 이론은 그 정도만 알아도 CO2 레이저는 좀 이런 거구나,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진피 중부까지 날아가는 건 치료 중에 또 최근에 많이 가끔 언급되는 게 뭐가 있어요? 기계 박피가 있죠. 모터라이즈드 더마블레이전이라고 해서 완전 중간까지 날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어그레시브해요. 그래서 어떤 스킬도 요구하고, 사실은 정확한 두께로 깎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표피 표면부터 이 진피 밑에까지의 깊이가 1.2 정도밖에 안 돼요. 두꺼운 피부가 1.4 정도이기 때문에, 1.4mm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만 흔히 말하는 힘 조절을 잘못해서 왕창 날아가요. TCA 같으면 50% 이상이 이 정도까지 되는데 추천되지 않는다라고 하죠. 왜? 정확하게 이 녹이는 양의 깊이를 조절하기가 모든 피부의 평행을 맞춰서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쪽은 더 많이 녹고 어떤 쪽은 덜 녹고, 피부가 얇은 쪽은 좀 덜 녹여야 되는데 더 많이 이렇게 박피가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TC에 보면 퍼센트가 이런 것들이 40% 이상, 50% 이상, 30, 20에서 25에서 30%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죠? 써있죠. 근데 어떨 때 보면 TCL을 90% 한다, 70% 한다, 굉장히 농도가 높은 걸 언급할 때도 있어요. 그죠? 그건 언제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크로스필 한다, 도트필 한다, 이럴 때 90%까지 높은 농도를 써요. 그래서 사실 약간 위험성이 큰 시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TCA에 대한 어떤 치료 방법이나 설명을 언급을 해드리면서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제 방송을 듣다 보면 이래갖고 닥터송이 이런 치료를 안 하는구나, 왜 이런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치료를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리고 이건 마이크로 더마브레이전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흔히 말하는 오토 MTS 같은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 피부를 드르륵 그래가지고 살짝 표피를 벗기는 걸 얘기하죠. 이런 박피성 시술, 즉 리설페이싱 시술을 하면 안 되는 금기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들어보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왜? 한국인들한테 안 맞아요. 동양인 사람이나 아시아인한테는 이런 박피 시술이 굉장히 부담되는 시술이라는 게 와 닿을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약물 박피나 기계 박피의 금기증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케미칼이나 메카니컬 스킨 리설페이싱이 박피라고 합니다. 표면을 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금기증, 컨트라인디케이션이라는 게 금기증의 개념이고요. 영어 교과서에 있는 걸 그대로 그냥 캡처해서 왔고요. 앱솔루트라고 말하는 건 절대적 금기증. 절대 어떻게 해서든 하늘이 두 쪽 나서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렐러티브라는 건 뭐예요? 상대적인 금기증이에요. 즉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게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겠죠. 왜? 부작용의 리스크가 당연히 커질 테니까. 그러면 절대적 금기증은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볼게요. 푸어 피지션 대 페이션트 릴레이션십. 이건 뭐야?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좀 믿음이 별로 안 간다거나, 저 의사 실력이 있나? 좀 긴가민가한데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은 시술 자체를 하면 안 돼요. 왜? 하는 도중에 나타난 증상에 대해서 신뢰감이 처음부터 깨진 상태에서 시술을 하게 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정신적 고통이 이를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치료를 하면 안 돼요. 아주 좋아도 가끔 가다가 뭐 생각지도 못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처음부터 이 의사에 대한 믿음이 안 가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치료가 좋게 나올 수가 없죠, 결과가.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사이콜로지컬한 스테빌리티, 즉 정신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은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해야 돼요. 정신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어떤 심리학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unrealistic expectation, 이건 뭐예요?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이거 박피 한번 하면 피부 엄청 변화된다, 맥반석 계란같이 얼굴 뽀송뽀송해지고 탱글탱글해진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시술 자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엄청 실망하고 스트레스 받고 충격을 받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Poor General Health Nutrition State, 즉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사람, 영양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면 안 돼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 체지방 감소하는 약을 먹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 다 하면 안 돼요.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런 치료를 한다는 것 자체는 결과물을 좋게 하는 걸 떠나서 기존의 피부 상태를 더 악화시켜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이소트레티노인, 로아큐탄이라고 퇴출한 약이죠. 그 약을 최근 6개월 이내에 복용한 과거력이 있으면, 최근 6개월 이내에 로아큐탄 같은 약을 먹었던 과거력이 있으면 이런 박피성 시술을 하면 안 돼요. 피부 안이 굉장히 건조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약을 먹는 것 자체가 피부 재생을 굉장히 떨어뜨려요. 그래서 흉터가 대부분 더 커지고 더 악화되고 더 깊게 패여요. 절대 금기증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 그 시술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뜻해요. 상황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고는 상대적 금기증이죠.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로아큐탄을 먹었던 사람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인텍트한 완벽한 필로 세베이셔스 유닛, 즉 피부에 있는 피지선이 왕창 다 날아간 사람은 치료하면 안 돼요. 피지선이 어느 정도 살아있어야지 재생력이 있기 때문에 피지선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박피 시술을 해야지 결과물이 좋게 나와요. 절대로 얼굴에 피지선이 아예 없는 사람, 즉 아주 건조한 사람, 기름이 아예 없는 사람들, 유분 배출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이런 시술을 하면 결과물이 되게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액티브 인펙션. 이건 뭐예요? 최근에 감염이 걸려갖고 얼굴에 염증이 있거나 연조직염, 봉화진염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하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요. 그래서 또 뭐예요? 단순 허피스 심플렉스, 단순 포진 같은 거 생긴 사람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런 거 절대 금기증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뭐예요? 요거 피지 조절약 6개월 이내에 먹었던 과거력이 있는 사람은 이런 박피성 시술을 하면 안 돼요. 그럼 결과물을 엄청 악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보면 최근 3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
이 비슷한 미디엄 뎁스라든지 딥 뎁스까지 프로시저 박피를 했는 사람은 하면 안 돼요. 앞에서 이게 미디엄 뎁스가 어떤 거예요? 진피의 상부까지 날리는 거, 딥 뎁스가 진피의 중부 피지선 정도까지 날리는 걸 가지고 우리가 딥 뎁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거를 최근 3개월 12개월 이내에 했으면 하면 안 돼요. 이 말은 거꾸로 말해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런 시술을 여러 번 하면 원칙적으로 최소한 3개월 이상의 간격을 벌려야 되고, 안전하게 하려면 최소한 12개월 간격을 벌리면서 시술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즉 오늘 했는데 3개월 뒤에 시술하면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최소한 12개월 지나서 해야지 안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병원은 막 몇 개월 간격으로 계속 하시는 병원도 있고, 몇 주 간격으로 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으나 교과서적으로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교과서의 원칙을 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비슷한 박피성 약물 도포를 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최소한 3개월은 넘은 다음에 또 해야 되고, 안전하게 하려면 최소한 12개월이 지나서 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피부를 아작내는 방법이에요. 피부 좋아지려고 하는데 아작내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얼굴 맥스 리프팅 같이 얼굴 옆에 측면에 피부를 절제한 다음에 착 붙이는 거 있죠. 주름 없애려고. 그러면 피부에 어떻게 돼요? 피부의 장력, 텐실 스트렝스가 확 올라가요. 그러면 살을 채우는 시술 같은 걸 했을 때 살이 당연히 안 차오르겠죠. 그러니까 얼굴 뭐 잘라갖고 이마 거상술이나 피부 옆에 잡아 당기는 거, 이런 거, 얼굴이 뭔가 좀 축소되고 이런 것들 했는 사람들은 하면 재앙이 닥쳐요. 재앙이 닥쳐.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게 같은 맥락에 또 뭐가 있어요? 코 모공 치료 같은 거 할 때 코에 실리콘을 큰 거를 넣은 사람들은 시술할 때 피부에 텐션이 크게 잡혀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살 차는데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해요. 이거랑 같은 맥락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얼굴에 포린 바디, 즉 뭐 이렇게 집어넣는 것들을 큰 거 넣은 사람들은 살 차는데 불리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 제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아우, 닥터송이 지 생각만 얘기하고 근거가 하나도 없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교과서에 보면 이런 근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무시하고 하는 선생님들도 많고, 제 의견은 무시되고 그냥 시술 받고 부작용 나든 말든 막 하는 환자분들도 있고, 니 외쳐라, 나는 관계없다, 이런 사람도 있고, 물론 어떤 좋아지고 싶은 희망이 있고 좋아지고 싶은 어떤 간절함이 너무 절박하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수 있는데요. 제가 그 몇 푼 벌려고 그런 거짓말 하겠어요? 저가 이렇게 하면 저 한 잔 더 줄겠죠.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 말하는 걸 더 좋아하고 양심적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는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이 잘 치유가 늦은 사람도 치료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브노멀 스카가 잘 생긴 사람들, 과거에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흉터가 생겼던 사람들도 잘 하면 안 되고, 방사선 치료를 했던 과거력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이런 주사, 홍조, 지루성 피부염, 아토피, 건선, 백반증, 그리고 최근에 그 레티노이드 더마타이티스라 그래가지고 비타민 A가 닿으면 얼굴에 막 붉어지는 사람 있죠. 이거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트레티노인 같은, 스티바 A 같은 연고를 발랐을 때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 이런 걸 나타나는 사람들은,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박피성 시술을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피츠패트릭 스킨 타입 4나 5나 6인데, 일반인들은 이 말이 뭔지 몰라요. 피부의 어두운 정도를 가지고 나타내는 게 피츠패트릭이라고 하는 의사가 나눈 스킨의 분류예요. 4, 5, 6, 이 정도면 뭘 얘기하냐면, 보통 백인이 스킨 타입 1, 2고요. 한국인 중에서 아주 하얀 피부를 가진 사람이 스킨 타입 3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4나 5 초반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 제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피츠패트릭 스킨 타입 4의 사진이에요. 후라시를 터뜨리지 않고 찍은 사진이니까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남성 피부는 스킨 타입 4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3면 얼굴이 엄청 하얘요. 그러니까 보통 피츠패트릭 스킨 타입 4기 때문에 그런 얼굴은 약물 도포를 하는데 되게 상대적으로 금기증이다. 근데도 약물 도포를 이렇게 어두운 피부에 해요. 왜 그럴까? 부작용으로서 홍조가 엄청 많이 생기는데, 붉은 게 어두운데 가려져서 마스킹 되기 때문에, 가려지기 때문에 병원에서 그 붉어지는 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해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스킨 타입 4나 5나 6는 이런 얼굴에 붉어지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에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붉어질 뿐만 아니라 과색소 침착과 저색소 침착이 엄청 잘 생기는 피부 타입이 스킨 타입 4나 5예요. 그런데도 해요. 왜? 우선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원칙적으로는 상대적 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한테 이걸 반드시 얘기해 줘야 돼요. 이런데도 하겠느냐? 그래서 보통 후기 나와 있는 예시들을 보면 비포 애프터를 보면 피부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어두워요. 왜? 붉어진 걸 가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선별하는 환자들, 뭐 후기 내는 환자들을 보면 피부 톤이 대부분 다 어두운 사람, 스킨 타입 4나 5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환자들을 속일 수 있으니까. 선생님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은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고 반드시 이런 문제점을 알리고 얼굴이 붉어진다 이런 걸 다 알린 다음에 시술을 해야지 환자도 심적으로 편안하고 병원에서도 심적으로 편안해요.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정신적으로 준비 안 된 사람 자체는 완전히 절대적 금기증이라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환자가 시술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둬야 될 상황이 있어요. 이런 케미칼 메카니칼 박피술 리서페이싱 프로시저는 모공의 크기를 줄일 수 없다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느슨한 축 늘어진 피부나 깊게 패인 어떤 주름 같은 거, 그 다음에 흉터에 대해서 약간 제한적으로 좋아지는 효과 이상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걸 상기시켜야 돼요.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거 다 생각을 버리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대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기대치를 낮추는 게 아니고 결과치가 이 정도밖에 나올 수 없는 시술이에요. 그런데 환자한테 엄청나게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이 얘기를 해서 하는 거는 일종의 사기예요. 환자를 기만하는 행위고, 그리고 하는 인터벤션 하는 방법에 따라서 결과물도 많은 차이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런 제한 요소들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 반드시 알고 시술을 받아야지 환자들이 나중에 어떤 큰 불만도 없고 요 정도 좋아졌으면 이 정도로 만족해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되는 시술 중에 하나고요. 그 주사나 홍조나 지루성 피부염이라든지 아토피나 건선, 백반증은 상대적 금기증이라고 얘기를 했죠. 요게 다시 한번 그걸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고 나서 이런 사람들은 부작용의 가능성이, 합병증의 가능성이 올라가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약물 도포를 닥터송이 안 하는 이유, 이 일부에서는 약물 도포, 즉 약물 도포에 대한 박피나 기계 박피에 대한 금기증들, 그 다음에 시술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들, 환자들이 꼭 상기해야 되는 어떤 절대적 금기증, 상대적 금기증 이런 것들 다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앞에서는 약물 도포의 분류, 기피에 따른 분류, 어떤 약물이 어떻게 다르게 쓰이고 그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있고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 설명을 다 드렸고요. 제 방송을 들어보시면 그냥 뭐 어떤 기본 이상의 지식이 쌓일 거예요. 이러이러한 원리로 제가 안 한다 뭐 등등을 다 알게 될 거고요. 저는 성공 확률이 낮은 치료를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 몇 명의 부작용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받는 스트레스가 환자 스스로는 자기가 제일 클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다 쌓이기 때문에 그 몇 배의 스트레스가 쌓여요. 물론 신경 안 쓰고 강심장의 선생님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런 강심장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부작용이 있거나 후유증이 남는 치료들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운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더 재미난 주제, 이번엔 2부에서 찾아뵙겠죠? 그 다음에 또 3부에서 찾아뵙겠고, 원래는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자꾸 내용이 길어져요. 꼭 모든 내용 놓치지 말고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